저 역시 매일매일 올라오는 사연으로 인생의 괴로움을 달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참 재미있고 통쾌한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직접 사연을 제보하려고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네요. 각설하고 혹시 여러분은 은혜와 복수는 반드시 갚아줘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조금 무시무시한 말이긴 하지만 이게 딱 제 인생의 모토고 인생의 좌우명이거든요. 이렇게 톡톡 사연에 제 얘기를 들고 찾아오게 된 이유도 제가 이번에 제 인생의 좌우명을 제대로 실현하게 된 일이 있어서 자랑 아닌 자랑 겸 사연을 들고 찾아왔어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들어보면 시댁이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쵸? 평생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집안과 집안이 만난다는 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지만 정말 저런 시댁에서 어떻게 살지 머리채를 잡아도 모자랄 지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벌써 결혼 10년 차를 지나가고 있는 며느리 역할이지만 놀랍게도 시집 오고 난 이후로 맞이한 남편 두 여동생, 그러니까 두 시누이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에게서 단 한 번도 서운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눈꼴시계 무슨 자랑이냐 하시겠지만은 시댁이랑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변 친구들도 저희 시댁 얘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시댁도 시댁이지만 시댁 얘기를 하는 제 태도가 보통 사람들 같지 않다고 해서요. 제가 이렇게 시댁과 잘 지낼 수 있는 비결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저희 어머님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사연을 계기로 해서 시어머니가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닌 친어머니와 다름없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제 어머님에게 평생을 잘해야겠다 결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결심을 하게 된 날은 아이러니하게도 저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사연 제보하시는 분들 기구한 팔자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기구한 팔자로 따지면 어디 가서 접은 적이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팔자 중에 하나예요. 자랑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인생사로 따지면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저희 아버지가 동네 유명한 주정뱅이였거든요. 제발 그만 때려. 엄마 빨리 도망가. 이 잡것들이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오냐 도망가 봐라. 대신 도망가다 나한테 붙잡히기라도 하는 날엔 니네 둘 다 발목 끊어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다시는 도망간다 소리 입에도 못 나오게. 어? 여보, 제발 그만 좀 해요. 차라리 내가 맞을게. 나를 때려. 보람이한테 제발 손 올리지 말아요. 술도 사올게. 어? 제발 들고 있는 그것 좀 내려놔요. 제 기억이 남아있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제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었을 때였나요? 저희 집에서 매일같이 들리는 소리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집어던진 물건이 깨지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랑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대상이었어요. 대체 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저희에게 손찌검을 하는 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매일 그 손찌검을 견뎌야 하는 저희 두 모녀에게 세상은 더욱 각박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딱 봐도 정신이 나가 보이는 아버지가 본인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싶어 피해 다녔던 것이겠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방관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까지 아버지만큼 싫고 밉더라고요. 아유, 이따가 우리 집으로 한번 와라. 내가 약이라도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손찌검을 피해 저희 모녀는 매일같이 맨발로 뛰어다니기 일쑤. 참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왜 그걸 참아줬을까요? 저희 두 사람이 아무리 매일같이 도망쳐도 동네를 벗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이상하게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를 꽉 깨물고 집기며 매가 없으면 본인 벨트까지 풀어 저희를 때리는데도 저희는 꼭 무슨 학습받은 동물들처럼 며칠 아버지가 잠잠해질 때까지 동네 다른 집들에 숨어 있다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곤 했습니다. 애까지 딸린 여자, 돈 한 푼 모아놓은 게 없는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서 거기다 털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어린 마음에 그때는 아무런 노력 없이 폭력에 적응하면서 사는 어머니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네요. 어머니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텐데
참 철이 없었죠. 저희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망나니였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더 어릴 때는 남아있는 사진으로만 봐서 알지만 꽤나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살았고, 그때는 아버지도 딴판이었죠. 가족을 사랑하고 자상하고 천사 같은 남편이었대요. 그런데 모든 것이 IMF를 거치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이 문을 닫은 후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딸린 식구만 없었어도 말이야.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었다고. 니네 둘만 없었어도 내가 바로 재기할 수 있었다니까. 집안에 있는 작은 집기 하나까지 몽땅 경매로 넘어가면서 온 집안은 빨간 딱지 투성이가 됐는데도 아버지는 본인 잘못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저희 탓이라면서 어머니와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상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한테 술병을 집어던지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술이라도 사오라고 고함을 지르는 악마 같은 사람만 거실에 남아있더군요. 그때부터 엄마와 제 작은 지옥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제발, 우리 가족 다 같이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발 그만해요. 무슨 노력? 내가 죽어라고 나가서 일할 때 니네가 나가서 돈 한 푼 벌어보려는 노력이라도 해봤어? 그동안 가장이라고 죽어라 나가서 일하는 거 구경만 했지. 니네가 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말해보라고. 아버지의 폭력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본인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건 손찌검으로 이어졌어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거실에 널브러져서 술만 마시고 있는 아버지. 어쩌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잡히는 물건이 뭐가 됐든지 집어 던지고 봤던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왜 그런 아버지를 끝까지 본인이 바꿀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으셨던 걸까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술만 마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친정엄마는 탈장이 올 때까지 죽어라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안 해봤던 일이 없으세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식당에서도 일하고 한밭집도 가고 새벽같이 나가서 우유며 신문이며 배달도 하고 제가 어떻게든지 엄마를 돕고 싶어서 같이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돈은 엄마가 벌 테니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엄마한테 효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 편히 몸 누이고 쉬지도 못했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 수발이 시작됐었거든요. 저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로 쫓기듯이 오게 됐어요. 살림살이 같지도 않은 밥솥, 옷까지 조금들을 들고 야반 도주하듯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도망쳐 오게 된 것이었죠. 저는 그렇게 바닥까지 치고 나면 아버지가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괜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보면서도 한심해서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아버지를 몇 번이나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손을 덜덜 떨면서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또 기력이 좀 회복됐다 하면 동네 슈퍼에서 외상을 달아놓고 길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비틀비틀 걸어다니고 또 그렇게 잔뜩 취해서 완전히 이성을 잃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저희에게 달려드는 탈출구 없는 지옥, 제 유년 시절을 요약하자면 딱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죽어라 일한 대가로 뭘 얻었는 줄 아세요? 췌장암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이 평소와 다르게 조용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진 건지 또 동네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괜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이상하리 많지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좁은 방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다가가는데 정말 좁은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거기에서는 저희 엄마가 진단서 종이를 들고 숨을 죽여 울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아버지가 또 때렸어? 아, 이게 뭔데? 아, 이리 내봐.
종이를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손을 떼어내서 확인해 보니 인근 동네 대형 병원 이름이 써 있는 종이에 선명하게 적힌 어머니의 이름과 췌장암 진단.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무슨 느낌인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간신히 버티고 있던 제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그리고 왜 몰랐을까 많이 자책하고 원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할이 많지 말라가고 있는 거, 얼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걸 아는 척 하는 순간 저 혼자 놔두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참 이기적인 딸이었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의 대가가 어머니의 암 진단이라뇨.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상태는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자식 고생할까봐 걱정하셔서 그랬던 건지 투병 생활도 길지 않았네요. 병상에 힘없이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 자리에 아버지가 대신 누워있었으면 그럼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몇 번이고 저주했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병원에 와서도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 없이 혀만 끌끌 찼죠. 엄마가 이렇게 되니까 속이 시원해? 아버지가 죽인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죽인 거라고. 이제 와서 멀쩡한 척, 미안한 척, 상주 역할만 하면 그 죄를 다 씻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술에 취하지 않은 아버지가 또 멀쩡한 척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장례식장에 얼굴을 드밀었을 때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요. 저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부짖으면서 아버지의 팔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웃으면서 술만 안 마시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하던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마지막까지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가족이랍시고 품어주려고 했던 어머니는 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다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다고요. 이미 중독자의 수준이었던 게 그걸 제대로 지킬 수나 있겠어요.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바뀌겠다고 하는 말은 정말 농담이 아니었는지 자기 발로 병원도 직접 찾아가고 적어도 제가 보고 있을 땐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더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기숙사가 있는 회사로 입사하면서 아버지와 점점 더 멀리 지낼 수 있었고 아버지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생활비만 보내주면서 저희 가족도 새로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었죠. 그 시기에 남편도 만나게 됐어요.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 상사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제가 남편한테 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술을 일절 입에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박 과장은 오늘도 회식 패스인 거야? 가서 앉아서 분위기만 맞추면 되죠. 따라갈게요. 보람 씨는 가는 거지? 제가 저희 아버지 덕분에 술이라면 얼마나 학을 떼는 사람으로 자랐겠어요. 지나가다가 술병만 봐도 팔에 오소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술이라면 지긋지긋한 그런 사람으로 컸죠. 그런데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 가기 싫은 회식 자리에도 억지로 가게 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평소엔 한약을 먹고 있는 중이다. 어디가 안 좋아서 약을 먹느라 술을 못 먹는다. 별별 핑계를 대면서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남편이 제 흑기사 노릇을 자처하면서 술을 대신 마셔주더라고요. 그뿐만인가요? 회식 자리가 끝나고 나면 기숙사에 살고 있는 직원들을 모아서 위험하니 택시를 타고 가라고 택시비까지 하얀 봉투에 챙겨가지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실패를 가장 가까운 것에서 목격했던 사람이잖아요. 뭐 두 분이서 이혼을 2년으로 끝냈던 건 아니지만 저런 사람 밑에서 자란 내가 과연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면서 결혼 같은 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완전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만난 지 이제 3년이나 됐는데 집에서도 슬슬 결혼 얘기 나오고 있고 난 당신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나랑 같이 살면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야. 남편과 만난 지 3년 차에 접어드니까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불안한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나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내 곁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괜시리 다른 얘기로 말을 돌린다거나 모른 척을 했었죠. 남편의 구애는 끈질겼고 저도 더 이상 숨기는 건 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 사람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 어느 날 저녁 남편을 동네 놀이터로 불러내 모든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저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유복한 집에서 자랐던 것도 아니고 제가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지내는 거, 술을 보면 기겁을 하는 거 다 저희 아버지 때문이에요. 제가 매달 최소한 죽지는 않게끔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지만 저 사실 저희 아버지랑 거의 인연 끊고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마지막까지 아버지 뒷바라지만 했었고요. 이런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어떻게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살겠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제 얘기를 터놓고 나니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 줄 아세요? 그 야밤에 놀이터에서 저를 붙잡고 막 울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버텼냐고. 당연히 뒤도 안 돌아보고 저와의 인연을 끊어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남편의 반응이 의아하고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편하게 얘기를 해볼 걸. 그 야밤에 놀이터 앞에서 둘이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쩔 땐 가족 같지 않은 가족도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아픈 과거는 훌훌 털어버리고 나랑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 정말 따뜻하고 좋은 가족이 되어줄게. 그런 걸로 내 마음 안 변해. 우리 결혼하자. 너무 고마웠죠.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앞뒤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나부터 생각해주는, 이런 게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가족의 모습이구나. 저도 그간 닫혀있던 마음을 활짝 열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혼수도 그렇고 다른 것들은 회사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문제가 될 건 없었는데 진짜 문제는 상견례더군요. 그래도 혈육이라고는 아버지 하나 남아있으니 상견례 자리에 데려가지 않는 것도 영 이상할 것 같고, 가기 전에 제발 내 인생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아버지를 붙잡고 신신당부를 하고 상견례를 하기 위해 미리 예약해둔 식당으로 갔습니다. 어머님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희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집과 떨어져서 사느라 잠시 잊었나 봅니다. 저희 아버지란 존재가 아니라 평생 저에게 짐받게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요. 아이고, 사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술이 빠져서 되겠습니까? 사돈은 술 좀 하세요? 여기 소주 한 병만 갖다 줘요. 결혼식 날짜는 언제로 하자, 뭐 예물 예단은 어떻게 하자, 그런 형식적이고 정상적인 얘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술을 주문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제발 그만하라면서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아 내렸는데 마치 또 몸속에서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온 것 마냥 신나서 손을 흔들고 종업원을 부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고개가 절로 푹 숙여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고개를 들면 어머님과 남편이 나를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미 집안 얘기까지 다 한 마당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망나니처럼 보일까 하고요. 아유, 그럼 좋은 날 술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사돈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그 상황에서 누가 술은 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할 수 있겠어요. 어머님도 저희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자면서 술을 주문했고, 아니나 다를까 술이 좀 들어가고 나니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본색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 얘기는 듣지도 않고 혼자서 술만 홀짝홀짝 마시더니 또 코끝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취해가지고는 혀는 다 꼬여서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만 싶더라고요. 사돈, 제가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에? 얘네 엄마가 일찍 뒤져버려가지고 얘를 내가 아주 쎄빠지게 키웠어요. 에?
다른 사람들은 뭐 결혼한다고 집도 절도 다 해주고 간다는데 애는 그동안 낳아주고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키워줘요? 대체 누가요? 아버지가 나를요? 엄마 혼자서 아버지 주정 받아주랴, 나 키우랴,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눈 감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뻔뻔하게 나를 키웠단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들으면 엄마가 가슴 치고 억울해해요. 이게 끝까지 지 애비한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배응망덕하인. 이미 술이 올라올 대로 올라온 아버지 귀에 제 얘기가 곱게 들렸을 리 없죠. 상견례 상을 팔로 밀어버리고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멱살을 붙드는데 누군가 제 앞을 빠르게 막아섰습니다. 당연히 남편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더라고요. 사돈, 술이 좀 과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것 같네요. 애초에 둘 뜻 확인하려고 나왔던 자리입니다. 결혼은 반대 없으신 줄 알겠습니다. 예, 너는 멀뚱멀뚱 앉아서 뭐하고 있어? 장인어른 집에 가신단다. 얼른 모셔가서 택시 태워 보내드려라.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남편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그제서야 수치스러움이 밀려오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어머님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식탁에 고개를 받고 엉엉 울었습니다. 기어이 내 앞길에 재를 뿌려야 저 인간은 속이 시원하구나 하고요. 그런 제게 어머니가 슬쩍 다가오셔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얘기 다 들었다. 넌 마음 아픈 거야. 내가 왜 모르겠니?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 걸. 가족이라는 게 끊어내기 쉽지 않은 건 알아도 또 마음 강하게 먹고 끊어내야 할 땐 단호하게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아버지는 병원으로 모시자. 그게 앞으로 너 사는데도 마음 편하지 않겠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야 가. 우리 이제 가족이잖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가족이라고 끌어안고 살았었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서 어머님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가며 사과했고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지 않냐며 다 이해한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과 남편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는 알코올 치료 센터에 입원시켰어요. 센터에 들어가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원망과 저주의 말들을 쏟아냈지만 저는 울면서 그 얘기에 반박하는 대신 남편과 어머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에게도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됐고 상견례 당일 그 사건을 기점으로 어머님에 대한 저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절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불문율을 깨버리고 진정한 가족이 됐거든요. 어머님 역시 저에게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겠다면서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어머님의 따뜻한 행동을 통해 그 말이 괜한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죠. 두 신우보다 저를 더 먼저 챙겨주시는 모습, 맛있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더 입에 넣어주려고 하시고 어디 나가셨다가도 제 생각이 났다면서 저랑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옷가지를 사다 주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가족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시집살이를 해왔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나요? 남편이 일 때문에 2박 3일로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있는 일이어서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대번에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혼자 먹어야지. 괜히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고생스럽게 혼자 먹겠다고 밥 차리지 말고 오늘 퇴근하면 우리 집으로 오거라. 아가 좋아하는 삼치 한 마리 구워서 같이 먹자꾸나. 엄마도 혼자 밥 먹으려면 외로우니까. 남편이 출장 가서 집에 혼자 있는 제가 혹시라도 끼니를 거를까봐 신경 써주는 어머님의 모습에 또 한 번 감동받아서 저도 퇴근하고 과일이며 이것저것 드실 간식들을 사서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겨우 둘이 먹는 저녁인데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가득 채운 식탁을 보고 있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 거실에서 둘이 앉아서 간식으로 먹을 과일을 깎으면서
제가 먼저 어머님께 넌지시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아유, 너는 새삼스럽게, 아유,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얘기를 다 하니. 가족이니까 그러고 사는 거야. 가족이니까 지지고 볶기도 하고, 가족이니까 아무 조건 없이 다 이해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나라고 뭐 안 그랬을 것 같니? 본인도 다 그러셨다는 어머님의 얘기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괜한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후에 이어지는 어머님의 사연을 들어보니, 아, 이래서 내가 어머님에게 이해받을 수 있었구나. 어머님도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어머님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당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시댁에서 하루라도 더 살면 숨이 콱 막혀서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던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그런 나쁜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어. 그때 내가 막 가슴을 퍽퍽 치면서 그랬거든. 나는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 이러지 말아야겠다. 사랑만 해줘야겠다 하고. 어머님이 23살에 시집 오셔서 그 해부터 바로 연년생으로 남편과 시누이들을 낳았대요. 아들도 낳았겠다, 시집살이 당할 일이 뭐가 있었겠나 싶은데 시할머니가 그렇게 집안 대소사를 결정하는 걸 무당한테 맡길 정도로 무당집을 자주 드나들었답니다. 내가 오늘 무당집에 다녀왔는데 너네 둘이 궁합이 아주 상극이란다. 결혼 전에 사주 보러 갔던 집에서도 깨름칙하다 어쩐다 말이 많았었는데 꾸역꾸역 애까지 베고 들어와서 여자 사주가 아주 팍복하고 가난한 사주라서 내 아들이 평생 고생을 한다는데 어쩌다가 집안에 이런 게 들어왔을까? 너 그런 사주 지고 우리 아들한테 기생하려고 굴기만 해봐라. 내가 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 각오하라고. 저희 어머님이 시집살이를 당했던 이유가 무당의 말 한마디였다는 게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어머님 사주가 좋지 않다, 뭐 자식이 안 들어설 팔자다, 나쁜 말이란 나쁜 말은 다 갖다 붙이면서 구박을 했는데 자식 셋이나 낳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살고 계셨으니까 시할머님께서도 딱히 더 할 말이 있으셨겠어요. 괜히 집안에 작게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화살이 고스란히 어머님에게로 돌아갔다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어이구, 저런 사주랑 결혼을 하면 집안이 무너진다니까.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아무도 귀뚱으로도 안 들으니 이런 일이 생기지. 거의 저주와 가까웠던 시할머니의 말이 시가 된 건지 몰라도 어머님이 30살이 되셨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됐대요. 산재 피해였죠. 어머님 본인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었으니 그 당시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신 후에 따라 죽으려고 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셨대요. 그런데 시할머니는 어떠셨겠어요? 거봐라, 내가 뭐랬냐. 얘 때문에 우리 아들 죽은 거다.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난동을 피우셨대요. 본인 마음 추스르기도 힘든 시기였는데 시집살이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생각해보니 이 얘기를 듣는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아버지를 그렇게 보내고 저희 어머님은 30살에 정말 팔자에도 없는 과부살이를 시작하게 됐고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더 가혹해졌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 그냥 세상이 나 죽으라고 등을 막 떠미는 것 같더라니까. 내가 그때 가족이라고는 우리 친정아버지 딱 한 분 계셨는데 이미 병수발을 한 지 몇 해 됐었거든. 내가 정말 죽겠다 싶으니까 친정아버지고 뭐고 다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냥 이렇게 딸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으니 불효녀가 따로 없지.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면서 이 얘기를 이어가시는데 어머님도 참 박복한 인생을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손을 꽉 잡아드렸습니다. 앞으로 키울 날이 한참은 남은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기댈 곳이라고는 시댁밖에 없으니 저렇게 욕을 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만 내가 살 궁리를 할 수 있는 그 현실이 얼마나 가혹했겠어요.
그래도 시할머니가 본인 손주라고 애들을 맡아주면 그 시간에 나가서 겨우 일을 할 수 있어서 그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도 자식 생각에 꾸역꾸역 버텨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박이 멈춘 건 아니었대요. 너는 밥이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응? 아유, 내 자식은 너 때문에 죽었어. 어머님,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저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저도 힘들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 아프고 힘들어요. 내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는데 듣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지. 분명 내가 뭐라 그랬어. 너 그 사주 남편 잡아먹는 사주라고 무당이 얘기했다니까. 그런 사주를 쥐고 있으니까 기어이 지 남편 잡아먹은 거지. 그래도 배가 안 차서 거기 앉아서 꾸역꾸역 그렇게 밥을 처먹고 있냐? 응? 목구멍으로 그게 넘어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서 애들 깰까봐 조심조심 밥그릇에 찬밥 덜어가지고 김치만 꺼내놓고 밥을 먹고 있으면 시할머니가 귀신같이 일어나서 밥그릇을 빼서 설거지통에 집어 던져버렸대요. 남편 잃고 혼자 힘으로 자식 키워야 되는 본인 팔자도 서러워 죽겠는데 눈에 띄기만 하면 전현이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 남편 잡아먹는 팔자다. 저주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 시어머니까지.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식은 키워야 하고 지금 당장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으니까 그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견디셨던 거죠. 내가 그때 그냥 그런 소리도 했었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런 소리를 다 참아가면서 꾸역꾸역 이 집에서 버티고 있나. 자식이고 뭐고 싹 다 버리고 여기서 내가 나가버리면 그래도 나 편하게 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천사처럼 누워 자고 있는 내 새끼들 얼굴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나 싶더라고. 애들 눕혀놓고 머리맡에서 소리도 못 내고 맨날 그렇게 울었어. 내가 이것들 놓고 죽어버리면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게 버려질 불쌍한 내 새끼들. 내가 그냥 이 약 물고 버티고 참아야지. 그랬지. 그런 힘든 환경이었지만 어머님이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덕분에 자식들도 어디 하나 모난 데 없이 바르게 잘 커주었대요. 지금 제 남편 모습만 봐도 알죠. 어머님이 그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애를 써서 자식 교육을 시키고 했는지. 남편이 대학교에 갈 무렵에 시할머니도 투병 생활을 짧게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셨대요. 저 같아도 그러겠지만요. 오히려 이제 내 그 지독한 시집살이가 이제야 끝이 나겠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고 스스로 너무 소름 끼치기도 했다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같은 상황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 어머님 천성이 얼마나 선하고 바르신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내 며느리가 들어오면 내가 참 만나고 싶었던 시어머니가 되자 그런 생각을 했어. 며느리를 공주처럼 대하고 내 딸보다 더 융숭하게 대접하고 내가 꿈꿨던 시집살이를 나는 못했지만 며느리한테는 꼭 해주자. 그렇게 결심을 했었지. 그래서 상견례장에서 사돈이랑 너보고 가슴이 막 무너지더라. 내가 예전에 시집살이 당하던 모습이 생각나서 너한테 가족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거 정말 진심이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옛날에 나는 못 구해줬었지만 너라도 구해서 같이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 가족 같지 않은 가족도 있다는 남편의 얘기. 정말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저를 위로하던 어머님의 모습이 과거 이런 사연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전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머님 얘기를 듣고 나서 진심으로 어머님과 우리는 이제 그런 일 없이 잘 살아보자 서로 손을 꼭 마주잡고 결심을 했습니다. 원래도 어머님과 각별한 사이였지만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 저는 친자식보다 더 가까운 어머님과 며느리 사이에 감히 우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냐 싶겠지만 그런 의리 같은 게 생긴 기분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시집살이를 하시면서 못 겪어봤을 따뜻함을 며느리인 제가 드려야겠다. 이제 나도 가족이라고는 어머님밖에 없으니 내가 더 잘 챙기고 평생을 모시면서 이 은혜에 갚아야겠다 다짐했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주말도 반납하고 시댁 문지방이 닳도록 그렇게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이 너도 바쁜데 아니래도 된다. 한사코 거절하셔도 소용이 없었죠. 너도 바쁜데 주말에 좀 쉬어야지. 아, 나 끌고 이리저리 귀찮기만 하지. 아서라.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귀찮긴 뭐가 귀찮아요? 어머님 그동안 자식 키운다고 고생하느라 좋은 곳 구경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제 걱정하실 집안 살림 뭐가 있어요. 아무 걱정 마시고, 누가 놀러 가자고 하면 제가 용돈 드릴 테니까 마음 편하게 놀고 오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제가 열심히 등을 떠민 덕분인지 어머님은 동네에서 하는 작은 모임도 나가시고 산악회도 하시고 이전보다 많이 밝아지신 느낌이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이 저렇게 뭔가 나서서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면서 같이 기뻐하더라고요.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기분이 들어서 가족된 입장으로서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꽃도 좋아하시고 자연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모임보다 산악회는 좀 더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봄에는 꽃 보러 간다. 가을에는 단풍 보러 간다. 소녀처럼 신나서 저희에게 전화해서 자랑을 하시는 모습이 마냥 귀여워 보이기만 했죠. 저희 어머님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머님이 진짜 고우세요. 예전에 미스코리아 선까지 하셨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자식이 셋이나 딸렸는데도 어머님 젊었을 적에 재혼하자는 남자가 줄을 섰었다고 그 얘기를 남편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성격에 재혼하면 편해질 거 뻔히 아시는데도 그 재혼 혼처 자리를 다 마다하셨대요. 내 자식들 눈칫밥 먹어가면서 키울 수 없다 해서요.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연료비라도 세워줘야 한다 하면서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할 정도였다네요.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저희 어머님 나이가 올해로 65세예요. 요즘은 60대부터 두 번째 청춘이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었다고 그 외모가 어디 가겠냐고요. 부쩍 산악회에 약속이 있다면서 저녁에 자리를 자주 비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과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러다 우리 어머님 재혼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소리까지 했었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설마 그 얘기가 사실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죠. 어느 날 어머님이 저녁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서 자식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저희 부부도 일을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시댁으로 쫓아갔죠. 그런데 저희를 앉혀놓고 하시는 얘기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뜬금없이 가족들을 다 불러 앉혀놓고 아니,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죠? 거실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어머님을 보니 이거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 남편이 먼저 어머님께 운을 띄웠습니다. 어머님은 큰 결심을 했다는 얼굴로 얘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나 그동안 너네 키우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었다. 이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반박할 사람이 없을 거야. 엄마 고생하는 거야 니네가 제일 가까운 데서 봤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젊은 날 살면서 원하는 거 한 번 가져본 적이 없고 원하는 선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너네 생각 먼저 하느라 내가 항상 뒷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 좀 살아보려고. 그 얘기하고 싶어서 너네들 다 같이 불렀다. 엄마,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우리가 언제 엄마 뭐 하는 거 가지고 반대한 적 있었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셔. 우리도 그게 마음 편하고 좋아요. 나 만나는 사람 있다. 너네한테는 허락받자고 불러 모은 건 아니고 남은 인생은 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통보하려고 불러 모았어. 어머님의 재혼 선언에 온 집안이 뒤집어졌죠. 30살에 시아버지를 잃고 혼자가 되셨을 때부터 거의 35년을 혼자서 살아오셨는데 재혼이라고는 관심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식들은 그야말로 기절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저도 처음 본 모습이었는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기를 쓰고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여태 혼자서 잘 살았잖아. 대체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 좋으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끝내면 되잖아. 친구처럼 잘 지내면 되지. 우리가 그걸 말려? 이제 와서 누구 좋으라고 그 결혼을 한단 말이냐고. 엄마, 나 시댁에서 홀어머니 모시면 나중에 아팠을 때 사위부터 찾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다 참고 살았어. 이제 와서 엄마 재혼한다는 소리 하면 누가 환영해? 나 그 얘기 사돈댁에 쪽팔려서 절대 못해. 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집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야. 자식들의 만류에도 어머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굳게 다짐을 하신 얼굴이었죠.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어머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님은 제 손을 잡아 떼어놓고 계속해서 본인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내가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와서라도 내가 살고 싶은 사람이랑 여생 보내겠다는 거야. 그냥 조용히 둘이 살겠다는 거야. 어디 알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네 키우면서 말은 못했지만 마음에 쌓인 응어리가 많다. 그거 한 번도 풀면서 살아보겠다고 말 꺼내본 적도 없어. 처음부터 허락을 받겠다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이니 알고는 지내야겠지 생각해서 얘기한 거다. 너네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 그 사람이랑 살란다. 어머님의 단호한 태도에 모두들 벙 쪘죠. 한 번도 저런 모습을 보이셨던 적이 없으셨던 어머님이니까요. 그래도 저는 맏며느리로서 어머님 편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겠다 싶어 남편을 조심스레 설득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머님이 저렇게 좋으시다는데 어떤 사람이지 한번 만나나 보고 결정하자고요. 별로인 사람이면 오히려 내가 반대해요. 그래도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기회는 줘야지 않겠어요? 남편도 제 말에 크게 반대는 하지 않고 그래서 대체 어떤 놈이길래 어머니가 65살이 다 되는 나이에 재혼을 하겠다고 저러시나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요? 만나 뵙고 나니 제가 도시락이라도 싸서 들고 다니면서 어머님을 뜯어 말리고 싶다. 그런 생각밖엔 들지 않더라고요. 그거 한 잔씩 들게. 둘 다 술을 못해? 아이고,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딱 봐도 동네 한량, 건달 같아 보이는 모습.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는 자리라고 있는 격식, 없는 격식을 다 차리고 나섰는데 껄렁껄렁한 태도로 술 한 잔도 못 받냐면서 핀잔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 속이 다 답답해지더라고요. 대체 어머님은 저런 사람이 뭐가 좋다고 자식들 만류도 뿌리치면서 결혼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도 안 됐고요. 비단 그런 모습만 그러겠어요. 저희도 사회생활을 할 만큼 해본 사람인데 딱 보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별로인 거예요. 재혼을 해도 고생길이 뻔히 보이는 자리인데 왜 어머님은 나서서 저 불구덩이를 들어가려고 하시나 이해도 안 되고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지만 저희는 결국 어머님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어머님 그 나이에 재혼을 하겠다고 확고한 태도로 단식 투쟁까지 하셨으니까요. 내가 반했던 그 인자하고 마음 넓은 어머님은 어디 가고 꼭 아이처럼 떼를 쓰는 것 같은 모습에 저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다 옛말인 것 같아요. 부모 이기는 자식 없더라고요. 그렇게 단호한 어머니의 태도에 자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재혼을 허락했습니다. 어떻게 이겨?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둘째랑 막내도 다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좋다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언제 어머니 좋다고 하는 거 이렇게 뜯어 말렸던 적 있어요? 걱정돼서 그랬지, 걱정돼서. 그동안 고생하면서 우리 키웠던 거 뻔히 아니까 더 이상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게 어머니 뜻이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이제 더 안 말릴게.
남편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어머님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싸들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생활은 180도 달라졌어요. 저도 퇴근 후며 주말이며 어머님 혼자 계실 땐 눈치 보지 않고 찾아가 말동무도 하고 가까이 지내왔었는데 어머님이 재혼을 하시고 난 후로는 어쩐지 시댁에 찾아가는 그 당연한 일조차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간간히 통화를 하면서 어머님의 안부를 물었죠. 어머님 신혼생활은 좀 어떠세요? 재혼하니까 좋으세요? 어? 뭐, 그렇지. 난 좋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잘 살아라. 전화를 해서 재혼하니 어떠시냐, 시아버지는 잘 해주시냐 그런 얘기들을 물어보면 얼버무리시면서 대답을 하시길래 괜히 쑥스러워 그러시는구나. 전 정말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지내실 거다. 가족들 모두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 나이가 나이인지라 건강에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친정엄마를 췌장암으로 잃고 나서 가족들 건강에 남들보다 배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마침 저희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족들 건강검진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했죠.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날짜만 잡아주시면 제가 병원 예약은 해놓을 테니까 연락 주세요. 아유, 됐다. 건강검진은 무슨 건강검진. 필요하면 우리가 가서 직접 받든지 할 테니까 그 괜히 신경 쓰지 말아라. 아유, 이 사람도 아주 건강해. 한사코 거절하시는 어머님을 제가 가만히 놔뒀겠어요. 가뜩이나 요즘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도 영 힘이 없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아버님은 나중에 가셔도 어머님이라도 같이 가자고 제가 난리를 피워서 결국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데 얼굴에 살이 좀 빠지셨나? 잘 챙겨 드셔야죠. 아픈 데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하시고요. 알겠죠? 저는 어머님 얼굴을 오랜만에 봐서 반갑기는 한데 어머님은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영 걸리더라고요.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고 거의 반나절 동안 어머님 건강검진을 진행했어요. 평소에 워낙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잘 지내시던 어머님이니 별일 없겠지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사가 진료실로 저를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시어머니? 어머님이 아무래도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하신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이야기를 듣는데 심장이 철렁했죠. 가정폭력이라뇨.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고 눈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밖에서 다른 검진을 기다리는 어머님의 팔을 확 걷었는데 노랗고 빨갛게 온통 멍자국으로 가득한데 정말 의사의 말이 사실이구나 생각했죠.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 지금 맞고 사시는 거예요? 병원 복도에서 화가 나서 어머님께 어깨를 붙잡고 막 다그치니 눈을 꼭 감고 아무 말씀도 못 하세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휴게실로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물었죠.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래요. 매일 맞고 산다고. 진짜 당장이라도 그 논팽이 같은 인간을 찾아가서 죽도록 패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정말 잘해줬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만났겠니? 처음에는 산악회에서 만났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마누라 패는 사람이다. 어쩐다 말이 많기는 했는데 그것도 다 헛소문인 줄 알았지. 나도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고 사람들이 헛소문 내고 했었으니까.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어. 그런데 막상 재혼해서 그 집에 들어가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이런 모습을 왜 못 보고 재혼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 어머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대신 막아서고 큰 소리를 내주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었대요. 그런데 그 큰 소리가 시간이 지나니 어머님한테까지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술만 마시면 손부터 올라가고 자식들한테 입 뻥끗 해보라고 가만 안 두겠다고 집만 나가보라고 내가 찾아내서 다 죽여버릴 거다 협박하고
순간 저희 아버지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저도 그 얘기에 꼭지가 돌더라고요. 어머님, 실패했으면 되돌리면 돼요. 그런 사람이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숨어 살아요. 어머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제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어머님 지켜드릴게요. 검진을 마무리하고 아까 만났던 의사에게 가정폭력이 의심이 된다는 소견서도 한 장 받아 어머님을 우선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집을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은 농담이 아니었나 봐요. 어머님이 자꾸 들어가 보셔야 된다고 불안해하시더니 딱 저녁 6시가 지나가니까 전화기에 정말 불이 나더라고요. 어머님 핸드폰을 제가 들고 있었는데 차마 사연으로 옮길 수 없는 험한 말들과 협박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을 불러 작은 방에서 조용히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했죠. 그리고 어머님을 책망하지 말아라. 이건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지 않냐 부탁도 했죠. 자식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땠겠어요. 당장이라도 그놈 잡아서 찢어 죽이겠다. 당장 쳐들어가서 그놈 가만 안 두겠다고 뒤집어졌죠. 그놈 죽이고 싶은 마음 제가 제일 커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제발 한 번만 믿어줘요. 현명하게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 어머님 놀라지 않게 옆에서 잘 지켜주세요. 한마음 한뜻으로 화를 내고 있는 자식들을 뒤로 하고 계속 울리는 어머님 전화기를 대신 받았어요. 술을 마신 건지 혀가 잔뜩 꼬부라져서 너 지금 어디냐 가만 안 두겠다 욕을 하는 시아버지. 아니 그 짐승 같은 놈에게 저희 집 주소를 불러줬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술 냄새가 펄펄 풍길 정도로 잔뜩 취해 있는 시아버지가 저희 집 대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니. 아가 네가 뭘 어쩌겠다고.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뒤에서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남편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저를 붙잡았는데 제가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어요. 잔뜩 취해 있는 시아버지가 니네 미쳤냐며 내 마누라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떻게 했냐고요? 아버지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제 인생에게 화가 나는 기분에 시아버지 멱살을 쥐고 신발장으로 그대로 내팽겨 쳤습니다. 가족들 모두 제 그런 모습은 처음 보니 어안이 벙벙해져서 저를 쳐다봤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발장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신발을 쥐고 시아버지의 머리통을 마구잡이로 후려 갈겼어요. 남편도 너무 놀라서 저를 뜯어 말릴 정도였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어머님한테 감히 손을 올려? 어? 이 짐승만 너 못한 놈아. 대답 좀 해봐. 너 감히 경찰 불러. 폭행죄로 싹 다 잡아쳐 넣게. 오냐 신고해라. 나도 네가 우리 어머님 팬 거 싹 다 신고하게. 여보, 뭐해? 얼른 경찰 불러. 경찰 불러서 경찰서로 가니까 취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와중에 저를 가리키면서 저한테 죽도록 맞았다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저요? 딱 잡아댔죠. 저 인간 술 마시고 그냥 넘어진 거라고. 시아버지란 인간이 술 마시고 지구대에서 사고 친 게 한두 번이 아닌지 경찰들도 오히려 제 말을 믿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 사람이 술만 마시면 어머님을 그렇게 팬다 신고까지 했어요. 어머님은 지금 저희 집에 계세요. 새 시아버지, 아니 그 짐승만도 못한 놈 신고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매일같이 다 늙어서 자식들한테 피해 준 것 같다면서 우시는 어머님에게 제가 남편에게 또 어머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돌려줬죠. 가족 같지 않은 법이 있다고 이제 진짜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자고요. 저 어머님이 70살이 되든 80살이 되든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어머님이 재혼하시겠다고 하면 언제든 보내드릴 거예요. 대신 우리도 가족이니까 우리가 보고 꼭 먼저 판단하겠다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가족 사이가 오히려 한층 돈독해진 것 같아서 기쁩니다.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족 같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상처 품고 사시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만 사연을 마무리해 봅니다. 저희 가족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볼게요. 여러분도 진정한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그동안 나름 굴곡진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저에게 닥친 일들이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기에 살얼음을 밟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 중인데요.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에 골머리를 앓다가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얘기부터 잠시 해보자면요. 제가 20대에 평상시에 자주 방문했던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때 처음 아내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원래 그 미용실에는 원장님 한 분만 계셨는데 그날은 어여쁜 여성 직원이 원장님을 보조하면서 함께 있더라고요. 그 여성 직원이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당시 아내는 25살이었는데 피부가 하얗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누가 봐도 미인형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첫눈에 보자마자 반했고 너무 떨려서 제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원장께서는 제 머리를 자르는 동안 옆에서 보조하고 있던 그 여성 직원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미용실 원장님과 저는 친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그 미용실만 다녀서 그런지 원장님께서는 저를 아들처럼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다니던 미용실의 단골 손님이었고 원장님과는 연배가 비슷해서 그런지 두 분이서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셨고요. 기철아, 미용실에 나 말고 새로운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랬지? 이번에 새로 뽑은 직원인데 실력이 나보다 훨씬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저한테 귓속말로 그 여성 직원이 원장님의 외동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그렇게 이쁜 딸이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요. 원장님의 따님분이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미용실을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 아리따운 여성분을 만나기 위해 머리를 다듬을 때가 되지 않더라도 면도를 받으러 가거나 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머리를 자르라며 일부러 앞세우고 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싶었고 그런 식으로 제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에게 고백을 해야겠다 싶어서 미용실이 끝날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요. 원장님과 아내가 함께 나왔고 원장님께서는 제 눈치를 보시더니 슬쩍 자리를 피해 주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듯해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고백을 했는데 곧바로 차였습니다. 기철 씨, 미안하지만 우린 안 돼요. 저는 이미 결혼을 한 적도 있고 3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전 남편하고 이혼하고 엄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네요. 기철 씨, 고백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아내가 이혼하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내가 한 번 결혼한 적도 있고 아들이 있어서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아내를 향한 마음을 쉽사리 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내에게 다시 구애를 했고 미용실 원장님의 응원을 받아 결혼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집안에서는 애 딸린 여자와 결혼을 한다며 처음에는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긴 했어요. 아내를 향한 제 마음이 그 당시 굉장히 굳건했고 저희 어머니와 원장님 간의 친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렵사리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와 결혼 후 딸을 둘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아내 사이에는 자녀가 총 3명이 있는 것인데요. 첫째 아들은 제 핏줄은 아니지만 올해 나이로 30살이 됐고 첫째 딸은 26살, 막내 딸은 13살이 됐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쯤 큰아들이 워낙 어렸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저를 친아빠인 줄 알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가능하다면 평생 친아빠가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희 아들이 제 핏줄은 아니었지만 워낙 저를 엄마보다 더 잘 따랐기 때문에 친아들이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성인이 되고 군 입대를 준비할 때쯤 저한테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며 집 밖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오랜만에 아들과 술 한 잔 기울일 겸 해장국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술 한 잔 따라주면서 묻더라고요.
아빠, 이제 저도 성인이 됐으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식구 중에서 저만 배다른 자식인 거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물음에 당황스러웠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술 한 잔을 들이키면서 얘기해 줬습니다. 배다른 자식이라고 자식이 아닌 게 되는 거냐? 우리 민성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영원한 아빠 아들이다. 그건 달라지는 게 없어. 아들은 짐작하긴 했지만 실제로 제가 배다른 자식임을 인정하자 적잖게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물음에 의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아이도 아니고 성인이 되었는데 남자 대 남자로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들 녀석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민성아, 혹시 네가 어떻게 아빠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네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하면 아빠한테 아무 말도 안 해도 된다. 아빠는 그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야. 아들은 혼자서 한참 동안 고민한 끝에 어렵게 입을 뗐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어떤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저한테 다짜고짜 다가오더니 제 친아버지라면서 저한테 가진 돈이 있으면 전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아저씨다 싶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쳤는데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장소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친아빠, 그러니까 아내의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는 소식에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문득 속으로는 제가 정말 아빠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찜찜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민지랑 민혜는 아빠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제가 아무리 엄마 얼굴을 닮았다고 하더라도 외모에서 풍겨지는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저만 아빠랑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그동안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지 상상해보니 마음이 아파서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의 전 남편이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 녀석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달래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성아, 속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아니라 아빠한테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구나. 혹시 그 사람이 너를 기다렸다고 했던 장소를 알 수 있을까?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너랑 나만 알고 있었구나. 저는 아내의 전 남편이 아내에게는 아직 접근하지 않았기를 바라며 그 다음날 아들이 알려준 장소에서 죽치고 앉아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한 인상착의의 남자가 또다시 저희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같은 장소에서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장 그 남자의 멱살을 붙잡고 싶었지만 꾹 참고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성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성이한테 며칠 전부터 친아버지라며 접근하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걸자 당황한 듯이 그 남자가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 손목을 붙잡았고 잠시 대화를 나누고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카페로 함께 했는데 밝은 곳에서 보니 저희 아들과 붕어빵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영락없이 아들의 친아버지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민성이한테 20년 만에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수한 의도로 우리 아들이 갑자기 보고 싶어서 나타나신 것 같지도 않고요. 저희 아들한테 다짜고짜 가진 돈이 있으면 전부 달라고 하신 게 이상해서요. 방금 전까지 밖에서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 제가 추궁하자 갑자기 돌연 태도를 바꿔서는 저를 노려보며 얘기했습니다. 민성이 엄마하고 재혼하신 것 같은데 그 여자 말 믿지 마세요. 내가 의처증인 것처럼 몰아세우더니 기어코 자기 엄마하고 합세해서 제가 다 잘못한 것처럼 꾸며놓고 이혼하자고 하더이다. 그년 덕분에 빌털터리가 돼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동안 그녀한테서 민성이 데리고 오려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인데 결국 도박에 빠져서 전 재산 다 날리고 염치 없이 이렇게 못난 꼴로 아들 앞에 나타났네요. 저는 그 남자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집착해서 이혼당해놓고
도박에 빠져 살다가 돈 구할 데가 없어서 아들한테 돈이나 빌리러 온 파렴치한 아빠로밖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남자 때문에 저희 아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화가 나서 당장 일어나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민성이 대신 그 돈 해줄 테니까 다시는 민성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시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돈을 줄 테니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울음장을 놓자 민성이 친부는 본인 목적을 달성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6천만 원만 주세요. 내일까지 6천만 원 입금해 주시면 다시는 제가 나타날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불쌍해서 하는 얘기니 잘 새겨 들으세요. 민성 엄마 주변에 남자 많아요. 저랑 결혼 생활했을 때도 민성 엄마가 분명히 바람 피웠는데 제가 현장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렇지 바람 피운 게 분명합니다. 그 여자 겉모습에 속아 살지 마시고 늘 의심하세요. 그 남자는 끝까지 저희 아내를 비난했고 저는 그저 흘러가는 말들로 무시했습니다. 아내가 전 남편과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거라니 상상조차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저와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들과는 일체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저밖에 모르고 살았는데요. 아내와는 금술도 좋아서 딸도 2명이나 낳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남자가 하는 말들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아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해 그 남자에게 그 다음 날로 바로 보냈어요. 물론 그 남자와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제 가슴 속에 묻고 평생 살자고 결심했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식당 개업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 나이가 50세에 들어서고 나서부터 회사에서 명예퇴직에 대한 압박을 주더라고요.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데다가 막내 딸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늦기 전에 식당 개업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식당 개업 시기에 맞춰 코로나가 터져버렸지 뭡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어 식당을 개업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당은 매일같이 텅텅 비어 있었고 다달이 나가는 재료비와 임대료로 소렴만 쌓여갔어요.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 신경이 예민해져서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말다툼하기 일쑤였던 것 같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나서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운영하던 미용실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만 해왔는데요. 제가 밖에 나가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하자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잘 다니던 회사는 왜 그만둬서? 여보 때문에 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하는 거야. 내가 여보한테 회사 그만두지 말고 정년까지 회사에 잘 붙어 있으라고 했었지. 왜 내 말을 무시해서 이 사달을 나게 만든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아내는 늘 이런 식으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안 그래도 식당에 나가면 파리만 날리고 돈만 쓰는데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쉬지는 못할 망정 아내가 저를 쥐잡듯이 잡으니 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제발 나 좀 그만 달달 볶아라.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식당 개업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질지 내가 어떻게 예상했겠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식당에도 덩달아 사람들이 점차 몰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가 더 오래 가더라고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는커녕 확진자는 전국 단위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까지 모두 코로나에 걸려서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자 가게 문을 일주일 넘게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코로나 증상이 너무 심해서 사경을 헤매다시피 했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극진히 병간호해 준 게 첫째 딸인데요. 첫째 딸은 저와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지 아내보다 저와 더 가깝게 지내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는 편인데요. 저도 자식 중에서도 첫째 딸에게 의지를 가장 많이 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고민 상담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아내는 안 그래도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이 집에 누워있는 게 꼴도 보기 싫었는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첫째 딸은 제가 시름시름 앓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니까 식사도 챙겨주고 약도 제때 잘 복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극진히 보살펴 줬습니다. 그리고 막내딸도 아빠가 아파서 누워있으니 언니를 따라서 물수건을 제 이마에 올려주기도 하고 아프지 말라며 응원해 주더라고요. 딸들이 그렇게까지 저를 케어해주니 그동안 제 몸이 희생해가며 자식들을 키운 보람이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부터 아내와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호기롭게 사업을 하겠다며 식당을 개업했지만 돈을 거의 벌어오지 못하자 아내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벼랑간 마사지 자격증을 따서 마사지 업소를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사지 업소라는 이미지가 퇴폐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내는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반대하자 화가 나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도 마사지 자격증 같은 거 따기 싫어. 그런데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여보가 돈 한 푼 못 벌어오는데 나라도 애들 생각해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게 싫으면 여보가 돈을 벌어오든가. 저는 아내의 말에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남자가 돼서 아내에게 그런 말이나 듣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빚만 늘어나는 식당 폐업을 하고 다른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아는 동생이 에어컨 설치 기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다들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만 있으니 날이 더워지면서 에어컨 설치 주문이 물밀듯이 밀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설치야말로 코로나 시기에 딱 적합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에어컨 설치 기사 일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죠. 여보, 나 식당 폐업하고 에어컨 기사일 배워서 사업할 테니까 마사지 자격증 같은 거 따지 마. 내가 돈을 벌어올 테니까 우리 애들하고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 당장 우리 손가락 빨 정도는 아니니까 식당 폐업하고 몇 개월 동안은 생활비 만들어서 당장에 가져다 줄게. 아내에게 마사지 자격증을 따지 말라며 제 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제가 믿음직스럽지 못했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이번 한 번만 당신 믿고 기다려볼게. 그런데 또 다시 이번 사업도 망하면 내가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당신 이미 사업 하나 제대로 말아먹었으니까 나랑 갈라서기 싫으면 이번에는 정신 똑바로 차려. 나 돌아버리게 만들지 말고. 저는 아내에게 짜증 섞인 말보다는 응원과 격려의 말 한마디를 듣기를 바랬어요. 예전만큼 돈을 못 벌어오자 차가워진 아내에게 섭섭하긴 했지만 아내 나름대로 저한테 화가 났으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더욱 새로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몸쓰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니 쉽지 않더라고요. 사업에 매진하다 보니 아내와는 관계도 아예 없어지고 아이들과도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당장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 사업이 안정화되기까지 일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고 살림만 하니 답답하다며 헬스클럽에 운동을 하러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아내도 나름대로 아이들 보살피면서 살림하느라 힘들 텐데 스트레스라도 풀 겸 운동을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밤낮으로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도 간간히 아내에게 연락을 했었을 때 운동 중이라며 아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도 한낮에도 심지어 저녁에도 아무리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아내에게 한마디 했죠. 여보, 요즘 뭐 하는데 그렇게까지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무리 운동한다고 하지만 무슨 운동을 하루 종일 해. 그리고 우리 막내는 아직까지 초등학생이라 엄마 손길이 많이 갈 텐데 매일같이 여보가 밖에 나가 있으면 되겠어? 그럼 우리 애들 밥은 누가 챙겨줘? 저는 아내에게 정말 하루 종일 뭘 하고 지내는지 궁금했고 엄마 보살핌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이 우려되어 순수하게 이야기한 거였는데요. 아내가 제가 잔소리했다고 생각했는지 도리어 화를 내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들 밥 챙겨주는 식모야? 아, 왜 맨날 나만 보면 애들 밥 챙겨주냐고만 물어봐. 우리 사이에 그렇게까지 할 얘기가 없는 거야?
당신이 그럴수록 난 당신한테 정내미만 떨어져. 그래서 당신 연락 오는 거 받기도 싫은 거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정말 억울하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당신이 없어서 미녀랑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해서 먹을 때도 많았고, 당신을 단 한 번도 식모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아내가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저한테 화를 냈고 저랑 말하기 싫다며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아내를 달래주기 위해 따라 나갈까 생각도 했지만 하루 종일 일하느라 몸이 너무 고단하고 지친 상태라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아내가 집에 없더라고요. 막내딸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배고프다며 난리를 쳤고 저는 급한 대로 막내딸과 같이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큰아들과 첫째 딸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친구 집에 외박을 하고 들어올 때가 많아 그렇다고 치고, 아내가 그 전날 저와 싸우고 집을 나가서는 그 다음날 저녁까지 막내딸 혼자 집에 두고 안 들어오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아내에게 연락하면 전화를 안 받을 게 뻔해서 막내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한참 후에 아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엄마 기다리다가 배고파서 아빠랑 치킨 시켜 먹었는데. 엄마 먹을 거 남겨뒀으니까 얼른 들어와. 그나저나 지금 어딘데? 막내딸의 물음에 아내는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는 듯 대충 둘러대더라고요. 미네야, 엄마 지금 엄마 친구하고 있어. 금방 들어갈 거니까 아빠랑 치킨 마저 먹고 자고 있어. 여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들어오는 거야. 오늘 낮까진 늦었으면 집에 밥도 없었을 텐데 미네 혼자서 쫄쫄 굶을 뻔했잖아. 이제 하다 막내딸 핸드폰으로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여보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지. 시끄럽고 미네 내일 학교 갈 준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 난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아내는 막내딸 핸드폰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자 질색팔색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만점짜리 아내였어요. 제가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살림이니 육아니 모두 전담해가며 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사람이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막내딸이 아내가 전화를 끊자 투덜거리면서 한마디 했어요. 엄만 친구 만난다더니 여자친구 말고 남자친구 만나나 보다. 아까 통화할 때 남자 목소리 들리던데? 아빠도 엄마가 만나는 남자친구 누군지 알아? 저는 막내딸이 하는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통화할 때 남자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 막내딸은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아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라 이렇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막내딸이 엄마와의 통화에서 전화 너머로 분명히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니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막내딸을 재우고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새벽 2시가 넘어서 아내가 집에 들어왔고 저는 거실에서 잠든 척을 했죠. 그리고 아내가 씻고 방에서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 주차장에 내려가 차를 끌고 어디에 다녀왔는지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는데요. 내비게이션은 이미 기록을 삭제했는지 아무 목적지도 찍혀 있지 않았지만 블랙박스 안에는 음성이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어제 오늘 찍힌 블랙박스 음성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 듣는 음성의 남자에게 아내가 자기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 오늘도 남편이랑 일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올 텐데 우리 어디 바람이나 쐬고 오자. 남자는 아내의 말에 한수를 더 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기가 놀러 가자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 아무도 없는 곳에 단둘이만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더 이상 다른 대화를 연달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행태에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분노가 폭발해서 저는 무슨 짓이든 벌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아내의 전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민성 엄마, 주변에 남자 많아요. 그 여자 겉모습으로 속아 살지 마세요. 늘 의심하세요. 저는 그 남자의 말이 모두 거짓부렁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사실이었다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랑했던 아내는 한순간 사라졌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아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의심은 의심을 낳는다고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몇 번이나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던 건 아닌지 아내가 무섭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몇 시간이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장에 집에 올라가서 아내에게 따지고 헤어지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안 그래도 제가 친아버지가 아닌데 엄마가 바람 피워서 헤어진다고 하면 또 다른 상처를 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아직 초등학생이라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데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 저 혼자 아내 몫까지 막내딸을 케어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첫째 딸은 결혼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미 결혼할 남자를 몇 개월 전에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줬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다고 하면 첫째 딸의 결혼이 무산될 게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아이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제가 아내와 이혼하게 된다면 힘든 시간을 보낼 게 눈에 선명했기 때문에 당장 아내에게 바람 피운 것에 대해 따지고 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아내에게 열불이 나지만 아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유하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저는 어떻게 하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아침이 될 때까지 아내를 어떤 식으로 회유할지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차 안에서 혼자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집으로 올라갔는데요. 아내가 아이들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있었고 아이들이 모두 나가자 저는 아내를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하자. 우리 그동안 너무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 민지 상견례도 얼마 남지 않았고 결혼식 준비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 좀 해보자. 사실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블랙박스 속 외간 남자에게 자기야라며 얘기했던 모습이 떠올라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심을 했고 아내와 사이가 틀어져서 좋을 게 없으니 화가 나더라도 꾹 참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에게 차가운 태도로 대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 난 당신이랑 할 얘기가 없어. 매일 아침 일 때문에 바쁘다고 나랑 대화 한마디 안 하고 나갈 때는 언제고. 오늘은 웬일로 출근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이제 운동 가야 하니까 저리 비켜. 아내는 운동하러 나가야 한다면서 제 어깨를 툭 치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게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운동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운동을 하루 종일 하러 나가는 건데? 아이가 셋이나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짓거리 하면 부끄럽지도 않아? 저는 대놓고 아내에게 바람을 피웠는지 추궁하진 않았지만 화가 난 나머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데 이제 하다 못해 아내를 의심까지 하는 거야? 당신 지금 하는 짓거리가 딱 의처증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민성이 친아빠가 몇 년 전에 민성이 찾아와서 돈 요구하면서 그러더라. 당신 겉모습만 보고 믿지 말라고. 그때도 전 남편한테 의처증이라고 몰아붙였다면서. 지금 전 남편 얘기를 왜 꺼내는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이 민성이한테 돈을 요구했었다니 무슨 말이야? 나한테 이제야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 당신은 그동안 전 남편 얘기만 듣고 나를 철저하게 개무시하고 있었구나. 남자가 줏대도 없이 망상에 빠져서는 아내를 의심이나 하고. 말을 말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를 그런 식으로 모함하지 마.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전 남편도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바람을 펴놓고서는 의처증으로 몰아세운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믿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전 남편에게 6천만 원이나 준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바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판사판으로 아내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어제 어디 갔다 왔는지 알고 있어. 블랙박스로 다 들었다고. 어떤 놈이랑 만나서 서로 자기야 그러더라. 어떻게 우리 막내딸이 엄마 보고 싶다고 언제 들어오냐고 전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외간 남자랑 붙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자 아내도 당황했는지 말을 어버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가 그렇게 당당했는지 태도를 바꿔 저를 다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외간 남자랑 있었던 증거 있어? 블랙박스 따위로 지금 내가 바람 피웠다고 이러는 거냐고. 그 남자 나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내던 소꿉친구야. 우리 엄마도 잘 알고 있고. 정 못 믿겠으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 보든가. 그 친구 이름이 김영섭이거든. 저는 아내가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로 그 남자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소꿉친구가 많다고 얘기를 하니 순간 정말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로 장모님께 곧바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끝까지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장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그 남자에 대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장모님, 혹시 민성이 엄마 소꿉친구 중에 김영섭이라는 남자친구가 있나요? 어렸을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남자친구라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요. 제 물음에 장모님께서는 몇 초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통쾌하게 웃으시며 말씀하더라고요. 아이고, 영섭이는 왜? 우리 영란이 소꿉친구 맞는데? 아이, 장모님한테 오랜만에 전화해서 영란이 소꿉친구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둘이 이성 친구긴 하지만 뭐 워낙에 친해서 서로 자기야 부르면서 장난도 치는 사이일세. 어려서부터 둘이 서로 힘들 때 많이 의지를 했지. 저는 장모님의 말씀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분명히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는데 장모님 말씀대로라면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정말 소꿉친구를 만난 거였더라고요. 저는 장모님께 알았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아내는 저한테 화가 잔뜩 난 것 마냥 두 손을 허리 위에 올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머쓱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내는 장모님 말씀에 힘을 얻어 저를 쏘아댔습니다. 봤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붙잡고 바람을 피웠느니 의심을 하는 거야? 내가 여보 의처증이라고 말했잖아. 나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가. 어? 블랙박스까지 뒤져서 이렇게까지 추궁하고 나를 못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니? 저는 사실 장모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하고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고 단 둘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남편 입장에서는 바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모님 말씀대로 그 남자가 아내의 소꿉친구라고 한다면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운 상황보다는 100배, 1000배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리우드 남자 배우들처럼 저도 인내심을 발휘해 아내를 좀 더 이해해 주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성 친구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는 건 남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긴 하다. 내가 소꿉친구와 관계를 오해한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런데 여보도 앞으로는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처신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100번 양보하여 먼저 사과를 하자 아내도 그제야 마지못해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의 사건이 그저 먼 훗날 웃음에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후 제 일생일대에 더 큰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쯤 첫째 딸의 상견례가 있었는데요. 첫째 딸이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첫째 딸은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은 본인이 장만하겠다며 직장 생활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차곡차곡 돈을 꽤 많이 모아서 상견례 전날에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얘기했습니다. 아빠, 요즘 새로 시작한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결혼 자금은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랑 얼른 화해하세요. 엄마가 아빠한테 툭툭 대더라도 진심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전 늘 아빠 편이니까 힘내셔야 돼요. 첫째 딸은 제가 아내와 다툴 때면 늘 저에게 다가와 위로를 해주었어요.
이번에도 아내와 그런 일이 있고 서로 서먹하게 지내다 보니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더라도 눈치껏 저에게 다가와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딸 덕분에 다시 힘을 얻었고 상견례도 앞두고 있으니 아내와 제대로 화해를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프리지아 꽃을 사들고 퇴근을 했고 아내에게 말을 건넸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사업한다고 집안일에 소홀했던 것 같은데 기분 풀어요. 이제 우리 민지 결혼하고 나면 민성이도 결혼시켜야 하고 민혜도 성인 될 때까지 잘 키워야 하는데 서로 섭섭했던 마음 풀고 화해합시다. 아내는 제가 꽃까지 사들고 와서 화해를 청하니 민망해 하더라고요. 여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나도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동안 나도 속상하게 했다면 미안해요. 애들 생각해서 우리 화해하고 잘 지내요. 저와 아내는 그렇게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 다음날 첫째 딸 상견례장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장모님과 아이들까지 온 식구가 모두 상견례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사돈댁은 예비사위가 외동아들이라 사돈어른과 사위 그렇게 세 식구만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저희 쪽 가족 수가 많기도 하고 혹시나 늦을까봐 아침 식사부터 서둘렀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견례 장소에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더라고요. 자녀가 3명이기는 했지만 살면서 상견례는 처음이다 보니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사돈댁이 도착했고 저는 혹시나 저희 딸이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하면 어떡하나 싶어 시어머니 되실 분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첫인상이 인자하니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아버지 되실 분을 바라봤는데 무언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상견례 자리이다 보니 긴장하셔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자리에 앉아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려는데 저희 아내가 물을 따르다가 그만 엎어버렸지 뭡니까. 아내는 다급하게 눈앞에 보이는 티슈로 테이블을 닦았는데 워낙 물을 많이 엎어서 그랬는지 티슈로 모두 닦아내는 게 역부족이더라고요. 큰아들이 급한 대로 직원을 불렀고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기 전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사돈 어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실수를 하니 아내도 긴장을 많이 했나 싶었죠. 저는 분위기를 바꿀 겸 먼저 운을 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워낙 대가족이다 보니 정신이 없죠. 우리 첫째 딸 민지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가족들 모두 상견례 자리에 나오긴 했는데 긴장을 했는지 실수투성이네요. 저는 장모님부터 순차적으로 저희 가족에 대해 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사부인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은 표정이 굳어서는 계속 물만 마시더라고요. 저는 사돈 어른이 입장할 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 혹시나 저희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저희 가족 소개가 끝나고 저는 사돈 어른께서 인사를 바로 건넬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예비사위가 눈치를 보더니 대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서야 가족분들 모두 한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롭네요. 정말로 민지하고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형제가 없다 보니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만 나왔는데요. 오늘따라 저희 아버지께서 긴장을 많이 하셨는지 말씀이 없으시네요. 사돈 어른은 아들의 소개에 마지못해 저희에게 뒤늦게 인사를 건넸어요. 예, 제가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긴장되다 보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영철이 아버지 김영섭 올시다. 우리 아들이 민지한테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까지 먼저 하자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부인을 뵙고 나니 민지가 왜 이렇게 미인인지 알겠네요. 사돈 어른이 저희 아내와 딸의 외모를 칭찬해 줬는데 저는 기분이 묘하게 나쁘더라고요. 사부인도 사돈 어른의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옆구리를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사돈 어른이 외모 칭찬을 하자 갑자기 마시던 물을 내뿜더라고요. 아내의 돌발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당황했고 저는 아내에게 귓속말로 긴장하지 말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제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앉아있는 사돈 어른 눈치를 보며 저에게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죠. 저도 이제는 아내가 괜찮은가 싶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어요. 주문한 음식이 나와서 이제 다 같이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아내가 속이 불편한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걱정이 되어 따라 나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저까지 나가면 대화가 어색해질까봐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사돈어른께서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시겠다며 나가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사부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희 아내와 사돈어른은 모두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아무래도 속이 많이 안 좋은가 싶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저는 밖으로 나왔고 화장실로 걸어가는 도중에 옆방에서 아내와 사돈어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왜 저러고 있나 싶었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 사돈어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민지가 자기 딸이었어?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아, 민지가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왠지 낯설지가 않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딸이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아유, 그런데 그나저나 왜 요즘 나한테 연락이 뜸했던 거야, 자기야?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라고? 그리고 아내가 연이어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 남편이 다 눈치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뭐하러 쓸데없이 김영섭이라고 이름까지 소개를 한 거야. 내가 남편한테 당신이 내 소꿉친구라고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야. 안 그래도 눈치 빠른 사람인데 당신 이름 듣고 바로 눈치채면 어쩌려고. 저는 아내의 말에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지난번에 소꿉친구라고 이야기했던 김영섭이라는 남자가 실제로는 바람을 피우는 상대였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첫째 딸과 결혼할 예비사위의 아버지였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세상에 별별 인연 다 있다고 하지만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 눈앞에 아내와 바람 피운 상대의 남자가 떡하니 있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뻔뻔하게 바람 피운 남자를 소꿉친구라고 속인 아내와 더불어 그런 아내를 감싸준 장모님이 떠올라 분노가 차올랐죠.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첫째 딸도 아내가 걱정되었는지 저를 뒤따라 나와 제가 서 있는 걸 발견하고는 저보고 뭘 하느냐며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불륜남의 아들과 저희 딸을 도저히 결혼시킬 수가 없었고 화를 참지 못해 딸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첫째 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이윽고 다시 저와 같이 분노가 차올랐는지 아내와 불륜남이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도 바로 뒤따라 들어갔고 저와 딸을 보고 두 사람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상견례장이라 두 사람이 스킨십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마치 불륜 현장이 발각된 듯한 모습으로 두 사람은 민망했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방까지 들릴 수 있도록 두 사람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를 쳤어요. 지금 상견례장에서 뭐 어때라는 짓이야? 두 사람 대놓고 불륜 커플이라는 걸 증명하듯이 알아서 방을 따로 잡아서 이렇게 붙어 있으니 참 고맙네.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 민지를 아내 불륜 상대 집안에 결혼시킬 뻔했는데 하늘이 도우셨네. 당장 둘이서 떨어져 있지 못해? 아내는 제 고함에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후다닥 멀리 떨어져 제 앞으로 와 변명거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니야. 여보가 생각하는 그런 거 내가 말했잖아. 내 소꿉친구라고. 그 친구 바로 민지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었지 뭐야. 나도 상견례장에서 소꿉친구를 만나게 될 줄이야.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반가워서 옆방에서 잠깐 대화 나눈 거야. 제가 모든 대화를 엿듣고 진실을 알게 된 이 상황에서도 저를 속이려고 드는 아내가 정말 이제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과 불륜남 가족까지 모두 옆방으로 찾아왔고 저는 이때다 싶어 다시 얘기를 시작했어요. 누굴 지금 바보 취급하는 거야? 둘이서 불륜 저지른 거 내 차 블랙박스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방에서 나눈 대화도 식당 CCTV 둘러보면 모조리 다 찍혔어. 소꿉친구였으면 아까 서로 보자마자 아는 척을 했겠지. 서로 불륜 관계니까 당황해서 물 엎지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제 얘기에 두 집안의 식구가 발칵 뒤집혔고 상견례장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 딸이 나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예비 시아버지랑 그런 짓을... 아니다, 이제 시아버지가 아니구나. 아빠를 놔두고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아저씨랑 그렇고 그런 행동을 벌일 수가 있어요? 이미 결혼한다고 다 떠들어 놨는데 동네든 직장이든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랑 우리 엄마가 불륜을 저질러서 파혼했다고 하면 창피해서 고개나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아내는 첫째 딸과 더불어 자식들이 모두 보는 앞이라 그런지 제 팔을 붙잡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륜이 아니라며 당당할 때는 언제고 두 눈 한가득 눈물을 머금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가 싹싹 빌라고 하면 무릎 꿇고 빌게. 나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보는 허구한 날 일한다고 밖에 나가 있지. 우리 애들도 본인 일들 바쁘다고 밖에 나가 있지.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친구처럼 만난 거야. 우리 둘 사이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믿어줘. 저는 아내가 하는 얘기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저는 상관이 없이 아내와 당장이라도 헤어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께서 아내를 감싸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기철아, 아유, 우리 영란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니? 얘가 어려서부터 아비 없이 혼자 자라서 외로움도 많고 내가 잘 보살펴주지 못하다 보니까 애정결핍이라 그런 걸세. 자네가 부디 이번 한 번만 좀 너그러운 아량으로 한 번만 좀 봐주게. 저는 장모님도 아내와 똑같이 가증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지난번 전화했을 때 딸을 감싸주겠다며 의연하게 불륜남을 소꿉친구라고 할 땐 언제고 이미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든 회유하지는 못할 망정 둘이서 짜고 저를 속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사람의 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모두들 잘 들어요. 얘들아, 너네도 이제 컸으니까 다 들어. 아빠는 엄마랑 이혼할 거다. 한때 엄마가 바람 피운 걸 알게 됐을 때 너희들 생각해서 나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너네 엄마하고는 못 살겠다. 아내는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울고불고 제 다리를 붙잡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요. 아내의 그런 꼬락서니를 보니 더욱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딸도 저에 이어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오빠, 나 도저히 이 결혼 못해. 왜 그런지는 오빠도 충분히 눈앞에서 봤으니까 알겠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정말 기분 더럽다, 더러워. 예비사위도 이 상황이 처음에는 얼떨떨하긴 하지만 점차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충격을 받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사부인을 꼭 붙잡고 서 있더라고요. 저와 첫째 딸이 이혼과 파혼을 모두 선언하고 나자 사부인이 될 뻔했던 여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방 한 구석에 있던 물병을 들고 오더니 불륜남 머리 위에다가 들이붓더라고요. 네가 감히 또 바람을 피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 혼삭길도 망치고 이 사달을 만드는구나. 나 이번에는 가만히 안 있어.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아들의 부축을 받아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불륜남도 저희 가족만 남아있는 그 방에서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다가 제가 됐든 저희 아이들이 됐든 욕 먹을 게 두려웠는지 아내와 아들을 뒤따라서 허겁지겁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초토화된 분위기 속에서 아내는 장모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저는 바람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어린 막내딸이 걱정되어 꼭 안아주고 있는데 큰아들이 제게 다가와 얘기했습니다. 아빠, 저는 언제나 아빠 편이에요. 엄마하고 이혼하시게 되면 저는 아빠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따로 나가서 살게요. 저도 염치가 있지. 친아빠도 아니면서 여태까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이상 빌붙어서 살 수 없어요. 아빠가 예전에 얘기했었지.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빠의 든든한 아들이라고. 그건 변함없어. 너네 모두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첫째 딸도 저에게 다가와 안겼고 저는 아이들이 도리어 저를 껴안아주며 위로를 해주는 것만 같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아이들 엄마는 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가 좋다며 불륜을 저질렀어도 아이들만큼은 제 옆에 남아주어 위안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끝까지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소송을 한 상태예요. 아무래도 아내가 바람 피운 증거들이 있고 제가 경제력이 있다 보니 이혼 소송에서도 이기고 아이들 셋의 양육권도 저에게 넘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내를 집에서 내쫓고 철저하게 아이들과 연락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다행히 아이들 모두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아빠와 함께 살겠다고 의사를 밝혀줘서 아이들과 떨어지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현명하게 아이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